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저희 횟집 여기가 엄궁동이에요. 엄궁동. 근데 이 엄궁동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요. 저희가 첫 촬영지인 부산에서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게 이제 엄궁동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21년 5개월 20일간 복역을 하시다가 아주 최근에 죄심으로 무죄 확정되신 장동익 선생님을 뵈러 왔거든요. 정확히 엄궁동 살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1990년도 1월 4일에 그 남녀가 차량에 같이 있다가 갑자기 2인조 강도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분은 이제 사망하시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남자분은 도망치거든요. 이 사건이 1년 10개월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무원 사칭죄라는 혐의로 경찰서에 오게 된 최인철 씨가 그 공무원 사칭이었다가 강도 사건 용의자가 되고 다음에 이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장동익 씨가 나의 공범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최인철 씨도 고문에 의해서 네네네. 네. 결국은 이 두 분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시고 출소를 하신 게 2013년이에요. 형을 받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만기 출소를 한 거죠. 모범수로. 원래는 무기징역을 받으신 거죠. 네네네. 네. 들어가실 때 따님이 2살이셨는데 나와보니까 24살. 지금 손주까지 보셨더라고요. 그때는 2살이었죠. 아내는 부엌에서 이제 저녁 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게다 제가 얘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경찰서 가게 되더라고요. 영문도 못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둘이 앉아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사람은 한이라고 중부경찰서 교통계 경찰이더라고요. 그 경찰관 우리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거죠. 무슨 소리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먼저는 그 12일 날부터 뭐 13, 14, 3일간을 좀 강도 그 사건하고 뭐 그 살인 사건하고 막 묻더라고요.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막 하면서. 아이라고 했으나 내 말 믿어주지 않더라고. 전부 고통받는데 가해지더라고요. 그래 14일 날인데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몇 번 잃고 나니까 말을 못하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고 움직이라 이러더라고요. 네가 했으면 움직이라 이러. 안 했다는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막 여기 복을 선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 움직였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불러준 대로 쓰게 된 거죠. 15일 현장 검증 갔다 와가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고문을 또 하더라고요. 현장 검증할 때는 인철이가 때려서 죽였다 했는데 가꾸목으로 때려가지고 그래 안 죽는다. 네가 학연사살하기 위해서 돌로 찍어 죽였지. 또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아유, 또 까딱까딱거리게 됐습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과정까지도 정말 치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자백인데도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그게 별로 구체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위 자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보이게 하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구체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재판부에서는 이걸 의심하기에는 좀 애매할 만큼 충분한 증거들이 다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도 이 두 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게 그 장동익 씨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으시거든요. 거의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시력이시. 그러니까 아주 앞에 있는 글자도 읽기가 힘드신데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눈이 안 보이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력에 대한 내용도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 사진을 찍은 것 중에 피 묻은 돌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흉기로 사용됐다라고 생각되는 돌이 사진엔 있는데 나중에 증거 목록에서 사라져요. 제가 봤던 기록에서는 진술조서인데 날짜가 없는 그 진술조서가 있었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기록하고 진술하고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도 사실 인지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백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조작이 사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옆 관할 경찰서에 있는 한 씨라는 경찰관이 차량으로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2인조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다라고 갑자기 그 증언을 해요. 중간에 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패턴이 같다, 일정하다. 똑같다. 근데 차량. 경찰이 옆관할서 경찰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범행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도중에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도구를 써서 한 씨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뒷받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고 자백만 해서는 절대 유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에 의한 자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증거가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갑자기 이렇게 마련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 불러주는 대로 증거를 맞추는 게 되겠네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왜 이렇게 조금 부실한데도 기소를 하고 유죄 확정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일단 됐던 사건이었던 됐어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도 그 누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많이 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1년 8개월 넘게 미제 사건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당연히 엄청난 성과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종이를 주면서 그러니까 살아온 얘기를 다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의 집안이나 이런 주변에 혹시 뭐 대단한 어떤 권세라든지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로 보였거든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취약하다라는 거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8차 사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그 상태였거든요. 결국은 이 두 분이 무죄인 것이 확정이 된 거죠. 네, 됐어요. 2월에 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 그 경찰과 당시에 있었던 검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조치 같은 게 취해지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죄 판결을 재심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잘못한 사람들이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반성하는 되는데. 절차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그 안에서의 의지가 대단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겠지만은 예. 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밥이라는 게 뭐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실은 세상에 살 필요가 있나.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살인자 가족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 가족들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에 감형장이 내려오더라고요. 와, 진짜. 모범수. 그럼 당시로 그럼 남은 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9년 한 8개월 남은 거죠. 8개월. 감형장 받고도요.
9년 8개월이 남아서 저는 뛸 듯이 기쁘고 집에 갈 날짜가 없다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합동접견 1년에 한 2번씩 하거든요. 엄마가 오면은 직접 얘기하려고 편지를 안 썼어요. 날짜를요. 근데 엄마가 못 온다고 교무과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아, 그러자 좀 있다니까 뭐 딸내미한테 편지 오기를 할머니 암 수술해가지고 지금 동아대병원에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이러는 거죠. 그 동생이 보재기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따리를. 풀러 보니까 재판 서류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진짜 부산 인권위원회하고 막 변호사 사무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넘겨보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던 저희 16년도 3월 26일 날 박준영 변호사 처음 자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처음 만났죠. 이래가지고 긴 세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심의 진실을 밝혀야죠. 이제. 그러자 그 10월 1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도 나가게 되고 교수님이 박지성 교수님이나 그 서울대 그 유승화 교수님이나 그 기록을 보시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진짜.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익 선생님을 뵐 때마다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뵈려던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실 수가 있는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폭풍 쳤거든요. 사실 이제 친구이신 최인철 씨가 본인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지금 누명을 쓰신 거여서 그 최인철 씨에 대한 감정도 그러니까 용서했다가 분노가 났다가 다시 또 그래서 때리기도 하셨다가 그래서 처음엔 좀 놀랐다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건강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30년 동안 쌓인 게 어느 날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무죄가 선고돼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박지성 교수님께서 이제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고요. 네, 저는 인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얘기를 하면서 공범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범. 네. 이게 단독범이 저지른 범죄와는 다른 공범이 저지른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2016년도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해요. 그 편지는 이미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용자가 보낸 편지인데 9년간 수감했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공범을 자백을 하겠다 이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 2007년에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그 주인분을 이제 살해하고 그 돈과 신용카드를 강취한 돈을 뺏기 위해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살해한 뒤 자신들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범행 도구를 또 사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들이미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공범이 따로 있고 본인이 그동안 공범을 숨겨주고 있었던 이유는 나를 옥바라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2년 동안 영치금을 200만 원을 실제로 넣어줬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는 어차피 증거도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가기로 했는데 그 옥바라지를 몇 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뒀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과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백을 한 거예요. 옥중 자백을.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전모 씨가 사실 그 재판을 받고 그 해에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직접 가해자는 누구였나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사실 전 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냐면 그 CCTV가 찍힌 건 다 우 씨인데 피해자는 애초에 전 씨의 지인이어서 전 씨가 사실 범행을 계획했던 거고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우 씨인데 그 찌르도록 살해 지시를 한 사람이 이제 전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보면은 보통 행동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예. 그래서 위계서열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행동을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계서열상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증거가 다 남은 거죠. CCTV에 다 찍히고. 근데 주범자는 사실은 이제 전 씨였던 거죠. 그럼 형량이 더 높게 나온 건가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네. 보스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형량을 항상 실행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걸 이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일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자기 아래의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거는 그렇죠. 실제 그 수뇌부는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한 애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잖아요. 실제로 얘를 때려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나는 오늘 몸이 불편한데 이 상황이 불편한데 그러면 알아서 때리게 함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범이 있다라는 게 좀 더 무서운 범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범죄에서 공범의 비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공범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이의 공범이 있고 사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제 금품이나 이런 걸 강취하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야 되니까 사람도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돈을 추구하는 범죄니까 개별 원한 있는 범죄는 개인적으로만 원한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공범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거는 그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갈등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그만큼 크잖아요. 지금처럼 공범이 9년 만에 자백을 해서 그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잡혔을 때 어디까지 진술을 하느냐를 서로 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보면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게 누구냐? 왜 경찰이 기다리다 우리를 잡느냐? This man set us up. In 4 years, never made a deal, no matter what they dangled in front of them. He's just gonna decide out of the f***ing blue. I swear on my mother's eternal soul, it's what happened.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언제나 공범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꼭 누군가 배신해서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훈 삼아 얘기할 때도 야 저거 봐.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저게 잘 될 리가 있냐.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되지 나쁜 사람들하고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하는데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하나를 잡으면 공범의 친구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해가지고 대가로 뭔가를 주는 걸로 대부분 다 감형시키거나 놔주는 조건. 그래서 결국은 공범이 있다는 거는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서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 분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 저지른 범죄들이 폭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어서 그 수에 비례해서 폭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몰개인화라고 하거든요. 본인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고 그러니까 집단 속의 익명성에 기대서 내가 하는 행동에서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던 반사회적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직접 때리는
실제 폭력성도 문제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 댓글에서의 폭력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악성 댓글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남들의 악플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걸 본 사람들의 사실 댓글이 가장 악플을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사회 전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이 사회적 전염의 기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를 정상화의 기제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화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조 같은 거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제가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은 있어요. 실험은 아닌데 그 예비군 나오는 영화를 찍은 적 있어요? 그렇죠. 라이탈 결합. 네. 찍었는데 이제 그 집결지에서 보조 출연자분들 보통 보조 출연자분들이 영화 현장에서 굉장히 좀 긴장돼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통제에도 굉장히 잘 따르시는 편이고 이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예비군복을 입혀가지고 예비군 버스에 태워서 거기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보조 출연자예요. 일당을 받은. 근데 버스가 도착하는데 그때부터 통제가 안 돼요. 보통 통제 잘 되는데. 보통 굉장히 통제가 잘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쭈르르 와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모자가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연기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럼 껌을 씻고 있고 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그리고 너무 희한한 거 있잖아. 그 첩첩산 중에 축구공이 나타납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고 족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건 지금도 설명이 안 돼. 그게 효과네요. 심리학 실험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 유니폼의 효과라는 게 그런 복장을 입혀놓으면 유니폼. 실제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요. 그 진짜 멀쩡한 사람도 회사 가서 규칙 잘 지키던 사람도 예비군 가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범이 가다만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요.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데요. 2019년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제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젊은 재력가로 또 뒤로는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범죄자로 이미 여러 차례 세간의 주목을 받았죠. 청담동 주식 부자 이 씨. 이 씨의 부모가 살해돼 유기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차량을 판매한 대금 현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요. 그 내용을 보면 공범을 구인하기 위해서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에 대한 건데 특이하게도 한자로 불법 체류자 지원 가능이라고 이제 써놔요. 그러니까 그 공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도가 이제 그러면서 그 공고문 안에 군인이나 운동선수 출신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네.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3명의 중국 국적의 남성이 이제 지원을 해요. 그 공범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피해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4시경에 피해자 2명을 이제 결박하고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6시경에 아파트 앞에 CCTV에 뭐가 찍히냐면 공범 3명이 갑자기 굉장히 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다운이 나와가지고 차 문을 열어주니까 급하게 본인들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인천으로 그 중국으로 출국을 한 이랬던 사건이에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살해 당일 찍힌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인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지거든요. 김다운은 저 중국 국적의 3명이 살해했다라고 하고 그 3명은 우리는 개인 경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눈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놀라서 나왔다. 후다닥 나온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공범들은 살인까지는 발생할 줄을 몰랐던. 그러니까 보니까 김다운이 범행 1년 전부터 피해자분들을 미행을 하고 귀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차량에 또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책임은 김다운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다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그 결과로 끊지는 않나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재판이 완전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심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1심 재판이 무효가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그 피고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 씨 사건, 어제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2021년 2월에야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났어요. 네네네. 국민참여재판은 꼭 그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피고인. 우리 그 형사 절차가 되게 엄격해요. 국민참여재판 또 안 물어보면 그 절차 전체가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린 진술거부권도 딱 오자마자 이름 물어보기 전부터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뭐 한 번도 그걸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서 판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에서 그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살인한 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서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죄가 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무효로 할 수 있냐. 그리고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서 유명해졌잖아요. 술 먹다가 술집에서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네가 그 미란다냐면서 때려 죽였어요. 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이러면서 때려 죽였어요. 진짜 무슨 우화 같네요. 그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체포 장면을 꼭 얘기하잖아요. 꼭 얘기하죠. 근데 자기 스타일로 얘기하죠. 너는 이 새끼야. 너는 변호사를 설립해 묵비권을 행사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고지는 한 거죠. 이렇게. 고지는 한 거죠. 네. 뭐. 역시 정의는 이루어진다. 아니 공범이 결국은 조금 더 악질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명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언제나 내가 어떤 가해 행위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내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해야.